그냥 우리가 흔히 줄여서 난소공이라고 부르는데, 조세희가 쓴 그 연작소설 중에 일부야. 난소공이 이 시험에 나오거나 교과서에 실리거나 이러면 보통 이 부분이 나오거든. 나 등장인물이 몇 명 있는데 간략하게 쌤이 위에 소개를 적어놨지. 어머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아주 헌신적인 인물이다. 아버지는 철거민촌에 거주하고 있는 난쟁이인데, 난쟁이라고 해서 그 뭐 진짜 난쟁이가 아니라 키가 아주 작은, 선천적으로 좀 몸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그런 인물이야.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간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 가족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그런 인물이야. 영호는 둘째 아들인데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자신과 가족이 처한 현실의 문제에 불만을 느끼는 다소 좀 다혈질의 성격. 우리 가족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다 두들겨 패버리겠다. 이런 인물이고. 교과서에 실려있는 부분은 이제 영수의 시선으로 전개되는, 영수가 나의 시점으로 나오는 그 부분이라서 지금 나라고 해놨는데, 큰아들이야, 첫째 아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학업을 중단하고 공장에서 일해. 같이 이제 공장에서 일하거든. 근데 영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똑똑한 모범생이었는데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계속 공부를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이제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막내딸 영희는 가족을 사랑하는 아주 순수한 성격을 가진 착한 애야. 이 5 가족이 철거민촌의 무허가 건물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판자촌 같은 그런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이 토지개발 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철거를 하게 되거든. 철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새로 아파트를 짓는 그 과정에서 이 가족들이 그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동영상을 하나 보여줄 테니까 이걸 좀 보고, 전체적인 줄거리까지는 이제 동영상에 다 담겨 있긴 한데, 일단 오늘 수업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영수의 시선으로 영수가 나가 되어서 작품을 서술해주는 그 부분을 일단 좀 보자고. 어느 날 영수네 집에 철거 개고장이 날라옵니다. 식사 중이던 어머니는 식사를 멈추고는 아무 말 없이 가슴을 치십니다. 개고장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서울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1975년 9월 30일까지 집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된다는 내용입니다. 영수는 동사무소로 나가보는데 게시판에는 아파트 입주 설명, 입주 포기 시 지원금 등의 내용이 게시되어 있고 벌써 주민들, 부동산 업자들 여럿이서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동생 영호, 영희와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집 팔라는 업자들과 난쟁이인 아버지를 보고 수군대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머니는 집 대문에 붙은 표차를 떼어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과 바꿀 증표가 되는 것이라 떼어내고 말없이 들여다봅니다. 입주권을 팔 거냐는 영희의 질문에 다혈질인 영호는 안 팔고 계속 살 거라고 소리를 꽥 지릅니다. 마당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는 고개를 돌려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릴 적부터 영희는 잘 울었습니다. 개천 건너 주택가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영수는 뻔히 알면서도 엄마에게 이게 무슨 냄새냐며 연거푸 묻습니다. 또 난장이인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을 하다가 엄마에게 혼이 납니다. 영희는 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다고 엄마에게 일러 바치다가 영수에게 한 대 맞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사실 아버지는 죽도록 일만 해오신 분입니다. 할아버지 또 그 윗대까지 그렇게 일만 해왔던 겁니다. 영수는 인쇄공장에서 우연히 노비 문서를 조판한 적이 있었는데 이처럼 어머니, 아버지 집안 역시 대대로 최하층 천인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증조부 때 노비제는 사라졌지만 가난과 무지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뒷집 명희 어머니는 입주권을 17만원에 팔았다고 하며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때 영희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이내 장독대 바닥을 바라봅니다. 여기 이사와서 집을 지을 때 남긴 낙서였습니다. 부모님들은 돌을 가져와 시멘트를 바르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뛰어놉니다. 영희는 뒷집 명희 언니가 큰오빠를 좋아한다고 놀리고 채 마르지도 않은 시멘트에 낙서를 합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 사랑을 키워나가고 언젠가 멀리 공장 불빛을 보며 명희는 영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른 애들 다 다녀도 넌 공장 같은 데 안 다닌다는 약속. 나 영수 가만히 역시 있어. 공부 열심히 해서 큰 회사에 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이후 그들의 삶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명희는 다방 종업원, 버스 안내양, 골프장 캐디 등을 전전하다가 어느 날 배가 불러서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가 음독 자살을 하게 된 겁니다. 영수는 그렇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냅니다. 그렇게 명희가 죽고 남은 건 통장 잔고 19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 이 중에 15만 원을 명희 어머니가 영수네에 빌려줬던 겁니다. 영수 역시 명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중3 때 학교를 그만두고 인쇄공장에 취직합니다. 이 즈음 아버지 건강이 나빠지고 정신력까지 흐려져 더 이상 수도 파이프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어머니와 영호 역시 공장에 나가 일을 하고 명희도 빵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영수는 공부만이 이런 삶의 돌파구라고 생각을 하고 독학으로 공부를 이어갔던 겁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수는 아버지가 놓고 나간 책을 발견합니다.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으로 건너 주택가, 가정교사 지섭이가 준 책입니다. 언젠가 그가 아버지와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평생 열심히 일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기도드리며 착실히 살아온 아버지에게 세상은 불공평하다며 이 죽은 땅에서 떠나야 한다고 얘기하던 인물입니다. 불안함에 영수는 밖에 나가 찾아보고 벽돌 공장 굴뚝 위에 피대침을 잡고 종이빌기를 날리는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영호는 밤새 영희를 찾고 있습니다. 풀숲에서 외계인이 데려갔다는 주정뱅이 아저씨에게 풀숲 여기저기를 찾아보지만 허탕입니다. 멀리서 형 영수도 찾고 있지만 영희는 보이지 않습니다. 형은 얼마 전 공장에서 점심도 굶고 기계실로 영호를 찾아왔었습니다. 공장 점심시간은 30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10분 안에 밥을 먹고 남는 20분은 공을 차야 됩니다. 노동자들 간에 어떠한 모임도 사전에 차단, 격리하기 위한 사측의 수작인 겁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언제나 불황이란 핑계로 작업량은 늘리고 수당은 줄이고 공장은 커져가지만 노동자들은 건강까지 위협받습니다. 형은 최소한의 대우를 위해 옳은 것을 위해 싸워야 된다며 영호를 독려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가 회사에서 잘리게 됩니다. 처음에 함께하기로 했던 동료들은 어느샌가 사라지고 결국 둘만 남아 투쟁하다가 사장을 만나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겁니다. 어머니는 둘을 나무라지만 아버지는 훌륭한 일을 했다며 두둔합니다. 어머니는 영수 영호가 인쇄공장에서 잘려 놀고 있기 때문에 영희가 집을 나갔다며 한탄하고 형은 괴로워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언제나 형 영수는 이렇게 생각이 깊었습니다. 아버지가 난장이만 아니었어도 형은 학자가 되었을 겁니다. 틈만 나면 책을 읽었고 영호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공책에 써놓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이런 것들이 뭔 소용이냐며 이상주의자라고 하자 형은 화를 냈었습니다. 화내는 이유를 그때는 몰랐지만 결국 우리는 난장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최근에 입주권은 22만원까지 가격이 올랐고 동사무소 앞에는 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피와 땀을 바친 자신들이 터전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야 되는 상황. 근데 이걸 또 깎아보겠다고 흥정하는 사람들.
영희는 작은 주먹으로 영호의 등을 때려봅니다. 이때 승용차를 탄 한 남자가 25만 원에 사겠다고 나서고 그날 그렇게 그들의 보금자리는 단돈 25만 원에 팔리게 됩니다. 영순회뿐만 아니고 동네의 나머지 입주권 역시 모두 그 남자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날 명희 어머니는 꿔준 돈 15만 원을 받고 동네를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지섭이 말대로 달에 가서 천문대 일을 할 거라고 횡설수설하고 영호는 지섭에게서 받은 책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원래 영호 가족은 철거일 전날 떠나려고 했지만 영희가 사라지는 바람에 요 며칠간 악몽 같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결국 영희를 찾지 못해 떠나지 못하고 철거일 당일 아침이 돼버린 겁니다. 아침에 지섭이가 고기를 사들고 오고 난장이네는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철거원들이 들이닥치고 그들이 휘두르는 해머에 집이 헐리기 시작합니다. 지섭은 철거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피투성이가 되고 아버지는 들고 있던 책을 형에게 주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거실 시계가 새벽 4시를 알리고 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옆에 남자의 입과 코에 약을 묻힌 수건을 갖다 댑니다. 그 남자는 영희네 집 입주권을 사들인 사람입니다. 처음 동사무소에서부터 영희에게 추파를 던졌었는데 집이 팔리던 그날 자기 집 입주권을 되찾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그 남자 차를 타고 따라온 겁니다. 그는 영희에게 어떤 경우에든 안 돼요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그의 집에서 살게 해줍니다. 그의 집은 부자였고 그의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 더 큰 일을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지옥 같던 삶과는 완전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낮에는 그의 회사에서 신문 스크랩 등 간단한 일을 하고 밤에는 그 남자의 잠자리 상대가 되어줍니다. 그가 사들인 입주권을 45만 원에 팔아 엄청난 수익을 남기는 것을 알고 영희는 경악합니다. 그날 밤 꿈에서 어머니가 보이고 그녀를 꾸짖는 말에 잠에서 깨게 된 겁니다. 남자가 잠든 틈을 타 금고를 열고 자기 집 입주권과 돈을 훔쳐 달아납니다. 택시를 타고 영희네 동네 동사무소로 가는데 거기 직원들이 영희를 알아보고 수군댑니다. 의아해하는 직원에게 표찰, 개고장과 함께 아버지 신상을 적은 서류를 냅니다. 직원은 철거 확인원에 직인을 찍어주며 동네 윤신의 아주머니를 찾아가면 가족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알려줍니다. 미열로 어지러운 몸을 이끌고 주택공사로 가서 아파트 신청 및 돈 납부까지 마치고 신의 아주머니 집으로 갑니다. 동네는 벌써 우리 집, 이웃집, 방죽, 벽돌공장 등 그들이 살아왔던 흔적들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넓은 공터만 있을 뿐입니다. 아주머니는 아픈 영희를 간호해주며 그간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가족 모두 영희를 찾아다니다 집이 헐린 후에 이번엔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성남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결국 벽돌공장 굴뚝이 헐리는 날 아버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굴뚝 속으로 떨어져 죽은 채 철거 반원들에게 발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일어날 수 없고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혼미한 정신 속에 헐린 집 앞에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서 계시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들쳐업고 골목을 돌아 나옵니다. 까만 새공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고 아버지는 벽돌공장 굴뚝 위에서 손을 흔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희는 오빠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부르는 악당은 죽여버려. 가슴 터질 듯 북받쳐 오르는 우리 사회의 이면입니다. 1970년대 고도 성장기에 한켠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난장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그의 자식들까지 대를 이어
가난과 고통을 되물림합니다. 이런 고통을 끊고자 발버둥치며 일하고 또 일하고 죽도록 노력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은 쉽사리 변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가진 자들을 위한 사회 구조가 그들을 더욱 무겁게 짓누를 뿌립니다. 작가 조세희 님이 1975년부터 3년간에 걸쳐 발표한 연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중에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난장이로 대변되는 가난한 소외계층의 삶을 통해 70년대 고도 산업화에 따른 어두운 이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78년 초판 이후 지금까지 한국 문학사 최초 300세가 넘는 스테디셀러이기도 합니다. 작가가 70년대 비판했던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가 2009년 용산 참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에 더욱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등장인물 아까 쌤이 소개를 간략하게 해줬었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나라고 나오는 인물이 이제 영수야. 그래서 이 소설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계속 서술이 돼.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여기에 이제 뒤에 이제 영호의 시선이 되고, 뒤에 가면 이제 영희의 시선이 되는. 이렇게 서술자가 자꾸 바뀌지만 항상 이 삼형제가 나로 주인공으로 계속 나와. 사실 이 가족 전부가 다 주인공이라고 보면 돼. 됐지? 읽어볼게.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난쟁이 맞다는 거야.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버지의 이 겉모습, 우리가 외양이라고 하지, 그지? 이 겉모습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렇게 성장에 장애가 있는, 키가 아주 작은 그런 난쟁이가 맞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겉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에 대한 편견을 가지는 거야.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주 좋은 사람인데, 겉으로 봤을 때 이제 난쟁이처럼 키가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한 편견을 가지는 거지.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버지를 보는 것 말고는 다른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는 거지.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 지금 이 난쟁이 가족과는 좀 다른 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개천 건너에 사는, 아까 동영상에서 개천 건너에서 뭐 고기 냄새가 막 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지? 그 조그만 강가가 있는데 그 강 건너에 있는, 아까 그림에서처럼 아파트가 막 있거든. 그쪽은 좀 경제적으로 돈이 좀 넉넉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란 말이야. 이제 거기를 이제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반대로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할 때, 이 지옥은 이 5 식구가 사는 이 판자촌,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을 지옥이라고 표현한 거지. 경제적으로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난쟁이 가족처럼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없지, 관심이 없어. 그치?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그렇겠지? 잘 사는 사람들 눈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잘 안 보여. 근데 못 사는 사람들 눈에는 늘 잘 사는 사람들이 보여.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전쟁으로 표현했지. 지금 이 난쟁이 가족의 삶을 전쟁에 비유한 거야. 전쟁이란 게 어떤 거야? 매일 매 순간 살아남을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 전쟁이잖아. 그치? 이 생존과 직결된 거라고. 이 난쟁이 가족의 삶은 곧 생존을 위한 삶이라는 거지. 생존을 위한 삶인 거야.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지.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먹을 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라는 말은 뭐야? 그러한 가난한 현실이 극복이 안 된다는 거야. 이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공부를 잘했던 첫째인 영수까지 공부를 접고 모두 다 공장에 가서 막 영희는 빵집에 가서 5식구가 다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이 가난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 너네 그런 말 들어봤지? 부익부, 빈익빈 이런 말 들어봤잖아. 그렇지? 부자들은 시간이 흐르면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시간이 흐르면 점점 가난해진다는 거야.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난쟁이 가족인 거야. 근데 매일마다 그 가난해지기만 하는 거지.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이 극복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어머니는 이 끈기가, 인내심이 아주 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 이제 그날 아침 일, 이게 이 소설의 주된 사건이거든. 요 부분의 주된 사건.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통장 어떤 사람인지 알지? 그 통장이 가지고 온 거야. 뭘 가지고 왔어? 철거 계고장이거든.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마루 끝에 앉아가지고.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이에요. 기억해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철거 계고장이 우리 아까 동영상에서 처음 봤을 때 나온 그 집을 이제 철거해야 되니까 몇 날 며칠까지 이제 집을 비워라.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 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조림 감자. 가난한 밥상인 거야. 그치? 고기 없어, 여기에. 그치?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낙원구야, 낙원구. 요 소설의 또 주된 특징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반어적 표현이 있다는 거거든. 낙원구청장, 낙원구 행복동에 살아 지금. 이 동네 이름이 그런 거야. 낙원이란 게 어떤 뜻이야? 천국이란 뜻이거든. 아주 즐거운 동산, 천국이란 말이지. 행복동이라는 동네에 산단 말이야. 이 난쟁이 가족을 비롯한 이 빈민들이 사는 빈민촌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판잣집 무허가 건물들이 막 이렇게 지어져서 있는 곳이거든. 뭐 너희들 들어보면 달동네처럼 그런 빈민촌인데 동네 이름이 이래. 이게 현실과는 반대가 되는 거죠. 현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거든. 그걸 반어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야. 낙원구 행복동 요 번지수에 사는 김부리가 그 난쟁이, 그 아버지의 이름이야. 재개발 사업 구역 및 고지대 건물 철거 지시. 귀하 소유의 아래 표시 건물은 주택 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서 어쩌고 하면서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다. 이 난쟁이 가족이 사는 집을 이제 부수겠다는 건데 그 부수는데 드는 비용도 너희들이 내라는 거야. 왜냐하면 요 김부리가 사는 요 건물이 허가받고 건축한 건물이 아니라 무허가 건물이거든. 무허가 건물. 얘네 가족이 처음에 여기 와서 지은 거야. 아버지가 직접 짓고 했던 거야. 아까 우리 영상 보면 그 마르지도 않은 시멘트에다가 옆집에 사는 명희라는 애가 있거든. 그 명희는 우리 큰오빠 영수를 좋아한다 막 이런 낙서했다는 얘기 있었잖아. 그치?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가지고 살았던 건물인데 합법적인 건물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언제든지 와가지고 구청에서 철거하면 할 말이 없어. 애초부터 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건물 못 짓거든. 게다가 땅도 얘네들 땅이 아닌데 그냥 와서 짓고 산 거야. 철거 대상은 요렇다. 구청장이 철거 계고장을 보냈어. 그걸 읽어준 거야, 영수가.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서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서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다들 이제 받았겠지. 집집마다 철거 계고장을 받았겠지. 통장은 그들 사이로 비집고 나와서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쳤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때? 지금 영수 앞에서는 또 이렇게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렇지? 부엌 안으로 들어가서 몰래 이 원통한 가슴을 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우리 가족의 삶은 왜 이렇게 비극이 연속되는 것인가?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 것인가?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원통함을 표현하는 거지.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서 자기들의 의견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영수는 공부를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사리 판단이나 혹은 이 합리적인 사고가 좀 가능한 인물이야. 그래서 이 구청에서 철거 계곡장이 나온 이후로 집을 철거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걸 이미 이제 잘 알고 있어. 근데 이 행복동 주민들은 그렇지 못한 거야.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자기네들 해달라는 대로 하면 또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근데 영수가 생각하기엔 이건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지.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 거간꾼이라는 건 이제 중개인들인 거야. 주민들한테 아파트 입주권을 사서 그걸 또 비싸게 팔아먹는, 그 사이에서 이제 차익을 노리고 돈을 벌려고 하는. 한데 뒤엉켜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도장 가게.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계곡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이 가족들이 소식을 듣고 다 동사무소 앞쪽에 지금 모였어.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그치? 우리 집 부순다는데. 그치? 일이 손이 잡히겠어?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서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자루를 둘러매었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었다. 이 영호와 영수가 형제간인데 둘이 성격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제법 우애는 있어. 이 가족들이 서로 가난하게 같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서로가 서로를 좀 의지하고 챙기는 건 있어. 가족애라는 건 좀 있다는 거야.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몇 사람의 거간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그 1만 년 후의 세계인가? 뭐 그런 제목, 그지?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쟁이가 간다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서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아까 영상에서 봤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이 집의 이 번지수와 그 다음에 이 김불이라는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있는 이 표찰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뭐 이 적법한 토지 문서나 뭐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서류 같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 없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없어.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적어도 이것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집에서 살아왔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 내가 식칼을 받아서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영호가 둘째인데 이 영호는 지금 머릿속으로 우리가 왜 나가? 우리 집인데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랑 영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이제 알고 있고 그 모습이 못마땅한 거지. 영호의 입장에서는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 안 했을 것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때 너희들이라는 건 영수와 영호를 말하는 거거든. 영호는 처음부터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고 영수는 공부를 하다가 더 이상
공부를 지속하기가 힘드니까 영호가 다니는 공장에 같이 갔거든.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그 공장에서 일을 해. 일을 하는데 영수와 영호가 봤을 때는 공장 노동자들이 턱도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야. 일은 정말 무슨 소처럼 시키고 돈은 조금밖에 안 주고 거기에 이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권 같은 것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야. 이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걸 계속 지켜보는 거지. 그러다가 그 노동자들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위를 하거든. 흔한 말로 이제 데모를 한단 말이야. 투쟁을 한단 말이야. 노동 투쟁을. 우리한테 월급을 그래도 적법하게 달라. 일하는 만큼 돈을 달라. 그다음에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도 진짜 인간적으로 대우를 좀 해달라. 그렇게 하는데 그런 투쟁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막 한둘씩 잘리거든. 그 공장의 사장이나 공장장이 말 안 듣는 노동자들을 막 잘라내.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막 사람들이 포기하거든. 아, 이러다가 나도 잘리겠다. 밥줄 끊어지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까지 이제 계속해서 투쟁하는 사람은 영호와 영수 둘밖에 없어. 나중에 둘만 남거든.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다가 영수와 영호가 공장에서 둘 다 잘려. 이 얘기야, 그게. 너희 둘이, 영수와 영호 너네 둘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것이다. 이제 아들 둘도 이제 지금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거든. 20날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철거까지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돈을 만들지 못하면 어디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입주권을 팔아서 옆집 명의어머니가 17만 원 받았다 그랬지? 그치? 근데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58만 원인가 뭐 그래. 돈이 한 4배 정도가 더 필요한 거야. 4배 맞나? 4배까지는 안 되네. 한 3배 정도가 더 필요한 거야. 그 정도의 돈이 더 필요한데 없잖아. 게다가 돈을 가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일자리를 갖고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입주권을 파는 대신에 17만 원 받아가지고 여기에 짓는 아파트에는 못 들어가니까 다른 집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갈 만한 데도 없는 거야, 그 돈으로는. 그러니까 이 난쟁이 가족 같은 이 처지는 지금 어떠냐 하면 살고 있던 집은 철거당해서 나가야 되고 갈 데는 없고 돈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거지, 5식구가.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하고 영희가 물었대.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영호는 좀 세다 그랬지, 성격이.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여기서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다.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서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대. 그러니까 한 달 전만 해도 이 철거민촌에 사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왜 나가? 이게 우리 집인데. 우리가 나갈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곡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기는 그걸로 끝난 거다. 그건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철거민촌에서 나가는 사람들, 철거가 되어서 나가는 사람들 중에 여기에 새로 짓는 아파트에 입주할 사람들 있지. 입주할 사람들을 위해서 임시로 살 수 있는 그 아파트를 하나 지어놨다는 거야.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영희가 물어보지.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영수제. 그들 옆에는 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 철거를 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 법에 따라서,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고 우리는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고, 그렇지? 방법이 없다는 거지.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마당가의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냄새가 났다.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여기에 풀냄새나 고기 냄새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 소설이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소설인데 소설 안에 등장하는 어떤 소재나 어떠한 일들이
혹은 어떠한 그 뭐 이름 같은 것들이 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가 있다는 거야. 마치 시어처럼. 이 영희의 몸에서 나는 이 풀냄새는 가난한 처지라는 거야. 그리고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 나는 이 고기 굽는 냄새는 이 부유한 사람들.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고는 했다. 이게 이제 과거의 이야기야, 이제 알겠지? 어렸을 때, 더 어렸을 때.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알면서 묻는 거야, 알면서. 고기 굽는 냄새 난다. 우리도 나중에 해먹자.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나중에 해먹을 수 없어. 그치? 이 가난한 처지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 어머니는 말했다.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거짓말.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어머니가 우뚝 섰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너 매 좀 맞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이런 부분이야, 이런 부분. 주머니가 달린 옷, 이런 거. 옷에 주머니가 달려 있으면 뭘 넣을 수 있다는 거지. 주머니에. 그치? 주머니가 달린 옷이라는 거는 경제적인 여유를 말하는 거야. 경제적인 여유를 의미하는 건데. 돈도 넣어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줄 게 없어서 이 아이들 옷에는 주머니가 하나도 없어. 뭘 넣을 게 없는 거야. 사탕 하나 넣을 게 없으니까. 돈도 넣을 수 없으니까 주머니가 필요가 없는 거지. 엄마는 왜 우리들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주지? 돈도 넣어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줄 게 없어서 그렇지? 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막 하면 너 매 맞을 줄 알아라. 아버지는 악당도 못돼. 악당은 돈이나 많지.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알아. 알면서 지금 이 현실이 이 어린 영수의 눈에도 너무 괴로운 거야. 왜 그렇게 좋은 아버지는 그리고 좋은 어머니는 이렇게 가난하게 우리를 키워야 하나.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수백 번도 더 들었어. 그렇지만 이제는 속지 않아. 엄마, 큰오빠는 말을 안 들어. 영희는 부엌문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나는 안 갔어. 지금 일러 바치지. 생각을 해봐. 너무 가난해서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지? 그 고기 굽는 냄새라도 맡고 싶어서 그 옆 동네 부자들이 사는 주택가 그 골목에 가는 거야. 고기 냄새 굽는 냄새 맡으려고.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영희를 흘겨보았다. 영희는 또 말했다. 엄마, 큰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다고 말했더니 때리려고 그래.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나는 영희의 입에서 손을 떼었다. 영희를 풀밭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 잘못이었다.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온 거야. 됐나? 현재로 돌아온 거대. 영희를 때려주고 나서 나는 후회했다. 귀여운 영희의 얼굴은 눈물로 젖었다.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됐나? 그러니까 주머니가 달린 옷과 주머니가 없는 옷, 그 다음에 풀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 이런 것들이 지금 서로 짝을 이루어가지고 가난한 처지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지. 그지? 너희들 문제 풀면서 이런 건 보게 될 거야. 아버지는 철거 계곡장을 마루 끝에 놓고 책을 읽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바라진 않았다.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했다. 고생도 충분히 했고 아버지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 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을 수도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공장에서 이상한 매매 문서가 든 원고를 조판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짜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했어. 그랬더니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비 김희덕의 한 소생, 노 금동 경인생, 뭐 이렇게 적힌 문서를 본 거야. 이게 지금 뭐냐면 노비 문서거든. 노비 문서. 김금희의 자손도 노비, 그 다음에 그 노비의 아내도 노비, 그 아들도 노비,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노비 문서가 적혀 있는 거야. 매매 문서가. 요까지. 나는 그때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 판을 짜고 난 다음에 판을 짜 나가다가 겨우 알았다. 노비 매매 문서의 한 부분이었다.
나는 열흘 동안 같은 책을 조판했다. 그 열흘 동안 나는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할머니들이 최하층의 천민으로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라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마음 편할 날은 없고 몸으로 치러야 하는 노동은 같았다. 우리의 조상은 세습하여 신역을 바쳤다. 그러니까 대대로 세습, 계속 이 노비 신분이 계속 세습된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상속, 매매, 기증, 공출의 대상이었다. 마치 물건처럼. 그치? 상속해주고, 사고 팔고, 기증하거나, 그지? 어느 날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 두어서 이 고생이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단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아버지도 노비의 자손이고, 어머니도 노비의 자손이야. 대대로. 그러니까 대대로 노비로 살다 보니까 그 신분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고, 교육도 못했을 것이고, 경제적인 자립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이 난쟁이 가족도 계속 가난이 세습된다. 지금 이런 맥락이라고. 그 대대로 노비로 살아온 집안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위치라는 게 거의 뭐 목숨만 붙어 있는 파리 목숨 같은, 가진 것은 1도 없는.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만 말했다. 외할머니에게 들은 말을 나에게 전한 것이다. 1000년을 두고 우리의 조상은 자손들에게 이 말을 남겼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시종, 노비의 자식이었다는 거야. 할아버지의 아버지에 대해서 노비제는 사라졌다. 신분제도 사라졌잖아, 그지? 사라졌는데 증조부 내외부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중에서야 해방을 맞았다는, 노비 신분에서 벗어났다. 신분제가 철폐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두 분이 한 말은 오히려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 였대. 그러니까 더 이상 노비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데,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계속 우리 쫓아내지 말고 계속 우리를 먹여 살려달라. 계속 우리는 노비처럼 일하겠다. 방법이 없잖아. 자유를 얻었지만 당장 나가서 어디 가서 살아. 가진 것 하나도 없는데,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지?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는 달랐다. 할아버지는 유습에서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던 그런 관습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대.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었다. 모르는 면에서는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같았다. 그러니까 무식했다는 거야. 증조 할아버지나 둘 다 배운 것이 없어가지고. 증조부 때까지는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지만 할아버지 때에는 그것이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그래서 결국 할아버지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자유와 함께 얻은 집과 땅을 다 잃게 되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지금 요 맥락은 할아버지는 무식해서, 증조 할아버지도 무식해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결국 그 시대를 살아낼 수 없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증조 할아버지 때 그 윗대까지는 그냥 조선시대야. 조선시대니까 크게 이렇게 사회의 변화라는 게 없잖아. 근데 할아버지쯤 되면 이제 근대거든. 그러면 갑자기 사회의 모습이 막 급하게 변한단 말이지. 근데 그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야. 머슴 일만 해오다가 밖에 나와서 근대 사회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결국 다 잃고 말았다.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언젠가 영호가 물었다. 나는 영호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좀 큰 영호는 말했다. 왜 지난 일처럼 쉬쉬하는 거야? 변한 것이 없는데 우습지도 않냐? 나는 가만히 있었다. 영희는 손수건을 꺼내서 두 눈에 대었다 떼었다. 아버지는 계속 책을 읽었고 어머니는 뒷집 명희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얼마에 파셨어요? 17만 원 받았어요. 그럼 시에서 주겠다는 이주보조금보다 얼마 더 받은 셈이죠? 2만 원 더 받았어요. 영희네도 어차피 아파트로 못 갈 거 아니냐. 무슨 돈이 있다고? 분양 아파트는 58만 원이고 임대 아파트는 30만 원이래. 거기에다 어느 쪽으로 가든 매달 15,000원씩 내야 되고, 그지? 뭐 분양 아파트 가면 관리비 내야 될 테고, 임대 아파트 가면 임대료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 입주권을 다들 팔고 있나요? 지금 그 영희 어머니와 명희 어머니 간의 대화야. 영희네도 서두르세요. 어머니는 괴로운 얼굴로 서 있었다. 뒷부분에 어떻게 되냐 하면 행복동 주민들 대부분은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난다. 아파트에 입주할 능력이 안 되는 나의 가족들 역시 다른 이웃들처럼 입주권을 팔지만 뭐 25만 원에 팔거든 결국.
전세금을 빼주느라 명의내에서 빌린 돈을 갚고 나니 남는 것이 없다. 명의내에서 15만 원인가 뭐 빌렸었거든. 그런데 이사 가기 전날 아버지와 영희는 사라져버리고 이후 영희는 자기네 집 입주권을 산 남자를 따라갔다가 아까 전에 처음에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 동사무소 앞에서 가족들이 모일 때 철거 계곡장에 왔을 때 영희가 까만 승용차 앞에 서 있었다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 그 까만 승용차에 탄 인물이 투기업자야. 영희가 예쁘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 투기업자가 영희를 이렇게 꼬드겨. 우리 집에 가면 내가 잘해줄게. 그래서 영희는 좀 이 순진한 성격이기도 하고 지금 가족들을 보니까 지금 집이 헐리는데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이거든. 그래서 돈이 많은 이 남자한테 어떻게 뭐라도 얻어볼 수 있을까 해서 따라가서 그 남자가 말하기를 영희한테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나에게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을 하지 마라. 이래서 거의 진짜 뭐 조선시대 첫 부리듯 노비를 부리듯이 그렇게 부려먹어. 그래서 이 영희가 그 까만 승용차 앞에 서 있었던 거야. 그 투기업자와 함께 집에 갔다 온 거였거든. 자기네 집 입주권을 산 남자를 따라갔다가 그 남자의 집에서 돈과 입주권을 훔쳐서 도망쳐. 결국에는 그 남자의 집에 가서 좀 지내는데 지내다가 그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투기업자가 17만 원, 뭐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해서 이 철거민촌에 사는 사람들한테 입주권을 사서 그걸 45만 원에 다시 되팔아먹어. 이 건물을 짓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한테 거의 막 2배의 이익을 막 남기면서 파는 걸 본 거야. 그걸 보고 영희가 충격을 받아. 우리 가족이 평생 일구어 놓은 집을 헐는데 헐어서 얻는 돈이 고작 17만 원, 18만 원인데 그걸 이 사람은 순식간에 2배로 만들어서 팔아먹는 걸 옆에서 목격을 하는 거야. 그걸 보고 이제 허탈감을 느끼는 거지. 결국 이 남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이 남자의 금고에서 돈이랑 자기 집 입주권 그것도 이 사람이 샀거든. 25만 원에. 그거까지 챙겨가지고 도망치는 거야. 혼자 동사무소에 가서 입주 신청을 하고 돈까지 내. 자기 집에 철거된 이 아까 전에 계곡장에 날라온 그 집에 대한 입주권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입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 남자한테서 훔쳐온 돈으로 그 돈을 다 결제를 해. 아파트가 생기는 거야.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만 가족들은 이미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리고 없다. 영희는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아버지가 그동안 일하던 벽돌 공장 굴뚝에 올라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뒤에 가면 아버지가 이제 굴뚝으로 뛰어내리거든. 일하던 굴뚝 공장에, 벽돌 공장에 이렇게 굴뚝이 높은 굴뚝 아까 영상에 있었잖아. 거기서 아버지가 필에 침을 붙잡고 종이 비행기 날린다고 했었잖아. 그치? 결국 아버지는 종이 비행기처럼 자신의 몸을 날려. 그래서 이제 굴뚝 안으로 떨어져 죽어. 자살을 하는 거야. 요 정도 얘기야. 요 정도. 주제를 쌤이 좀 적어볼게. 우리가 쭉 내용을 파악하면서 느꼈던 것처럼 이 도시에 사는 빈민들의 이야기야. 빈민. 이 도시 빈민들의 어떻게 살아가는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가지. 그치? 도시에 사는 이 소외된 빈민들이 살아가는 이 궁핍한 삶과 그리고 이 결과도 비극적이지. 좌절하는 모습. 이걸 보여주는 게 사실 이 소설의 목적이야. 이걸 보여주는 게. 이제 이걸 보여준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의도가 있겠지, 그지? 이런 도시화나 그 다음에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이 있거든. 이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걸 좀 드러내고 싶은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물질주의 중심의 이 투기업자 같은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 돈만 쫓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물질주의 중심의 현대사회. 비인간적인 모습, 인간성 상실.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이해되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우리가 쭉 읽어놓은 내용들을
작품 읽으면서 파악한 내용들을 이렇게 그냥 요약해서 정리한다는 개념이야. 됐지?